지금 아까도 여론조사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더라고요. 네. 뭐 오늘 무슨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이 법을 상정해서 다시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나서 재표결을 하는 것이 실제로 헌법 절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누구의 권한을 어떻게 침해하는 거냐. 이미 이제 내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 자체로 스스로 방기한 거 아니냐. 각하사유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 특검 법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관련된 것까지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포함되는 이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제 개입된 것이고 이것은 아니 결혼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거를 특검을 하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지만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열린 작년이죠. 그 여러 재판을 통해서 검사들이 실제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수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했으면 뭐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몇 년째 뭉개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하여 뭐가 문제인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있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들을 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법에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 이제 이런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공직자 의무를 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등등.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2조 2 여기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옳은 것이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거 특검법 해야 된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는 법안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으로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법안을 거부한다. 그리고 재의결해서 폐기 수순으로 간다. 이것은 온당한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지금 잘 뭐 복기를 해보면 노무현,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님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는 아들이 또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여러 정부들이 친인척 관련해서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있을 때 엄벌을 했고 다 특검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리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 오던 터인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그 발언을 한 본인이 특검을 거부한다? 이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답을 대통령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상황이면 나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돼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국민적 설명이 필요한데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나서 지난 5월 2일인가요? 용산 어린이공원 그 개장할 때 깜짝 기자들 앞에 등장해서 맥주 마시고 뭐 이러저런 얘기하고 그것도 뭐 정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해외 순방 갈 때마다 해당 국가의 언론하고 인터뷰 한번 하는 정도인 거예요. 이게 옳은 태도냐. 제기되는 여러 의혹 명품백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니 그걸 왜 받은 거야. 300만 원이나 되는 걸 하위직 그 공무원들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건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명품백을 받은 거야.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얘기가 없고 특검법은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납득하기 어렵죠.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제의가 오면 네. 지금 이사 일정 자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내일 처리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97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적 과반 참석의 3분의 2 표결해서 찬성을 얻으면 이 법은 이제 처리가 되는 이런 네. 상황인 건데요. 지금 수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대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01석이고요. 민주당은 167이고 야권 지난 금요일 날 그 전체에 나와서 규탄 대회 했던 인원을 합산해 보면 175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167에 정의당 6석,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뭐 등 하면은 175고 그다음에 무소속이 있는데 무소속 중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들을 종합을 해 보면 5명. 그래서 종합하면 180명이에요. 그럼 180명을 가지고 제의 요구를 다시 재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소한 200석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터무니도 없는 거고 민주당도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은 이 법을 실효성을 갖도록 하려면 국민의힘 일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언제 나오냐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표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 등등에 대한 어떤 치밀한 정치적 분석이 필요한데 요 판단은 1월에 좀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1월에 각 당이 모두 이제 공천 작업이 있는데 공천 혁명, 공천 혁신 이 방향으로 되든지 공천 학살 이 방향으로 귀착이 되든지 알 수는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민주당에 그래도 한 11에서 20개 정도까지 그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 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근데 그 작업이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16년, 2017년 당시에 우리 그 정치사회를 관통했던 박근혜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당시에 새누리당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60여 표가 나와서 이 탄핵 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합 정치의 모델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벌어질 그러니까 4월 11일에 있을 총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고 네. 정말 끔찍한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어떤 방향으로 전국 주도를 해나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국회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제의를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불문 헌법에 가까운 관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설사 백보 양보를 해서 특검을 하더라도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사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이게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설사 100번 이게 양보를 하더라도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다라는 무슨 생각이- 얘기냐면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요. 그렇지만 누가 특검을 할 거야? 이 특검을 추천할 때는 항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가장 편안한 사람을 픽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에 위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의된 법안으로 해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은 마치 그것이 독소 조항이다, 악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대 특검 제가 2008년 삼성 특검부터 특검 취재를 했었는데 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과거에 온로비 특검했던
그 법조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선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야 그때는 그런 게 뭐가 있어 술 먹다가 풀해주고 이러던 때야. 막 이런 계속 얘기를 이제 따라붙어야죠. 네. 브리핑이 없어서 오히려 브리핑도 더. 없고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기자들한테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얘기해주던 때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법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거부한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관습헌법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만들고 싶겠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어찌됐든 문제가 생기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중요한 것은 특검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이렇게 높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을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언급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진작 좀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초반부터 제기되던 이슈입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실 이전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해외 순방일 때 그야말로 뭐 무슨 명품 뭐 스커트 그다음에 뭐 고가의 귀금속 그 장착 뭐 친구한테 빌렸다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지인에게 네. 빌렸다라고 했지만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 뭐 6천만 원짜리라는 둥 뭐 400만 원짜리 치마라는 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나와서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행위는 정치적 행위는 있지만 그 정치적 행위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 거고 그게 뭐 특활비로 쓰인 건지 뭐 개인 사비로 쓰인 건지 주장은 있지만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만 책임은 안 지겠다는 태도 아니냐. 라고 해서 야당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도 대통령실의 답변은 어떤 거예요? 이건 공약이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 폐지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역할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부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에 보면 말이죠. 대통령보다 공개 일정이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을에. 기자들이 그걸 다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공개 일정보다 영부인 공개 일정이 더 많더라. 이런 게 팩트 파인딩이 돼가지고 기사로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 인적 문제,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공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특검과 엮어서 마치 특검 안 하면 제2부속실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걸 받을 리도 없겠지만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 안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한다는 것 같고요. 실장 인선, 구성, 인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SNS에 제2부속실 설치하고 큰 특별 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이제 네. 특별 감찰관 이제 임명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입만 열면 전 정권 탓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쁘다. 이거 왜 따라합니까? 예,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석수 특감의 역할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소한 뭐 야당 추천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추천된 특별감찰관을 세워서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실 안에는 민정수석실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차원에서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공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명품백 수수 논란 때 모든 국민들이 그 몰래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남북관계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통화하는 장면을 보면 뭐 금융위원 뭐 등등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혹여 인사 개입 문제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나라의 보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김건희 리스크를 지고갈 수가 없다라고 동아일보 이규용 대기자가 그런 칼럼을 쓰기도 하고 이것은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아마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문제 역시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이슈가 돼버린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무지와 이제 전남 영광에 선친 묘소를 참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탈당을 선언할 전망, 뭐 빠르면 내일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자회견 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탈당할 결심. 탈당할 결심, 헤어질 결심. 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다. 일종의 야권 확대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제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도 이제 메시지를 발표했던 것처럼 통합하라는 것이거든요. 단결해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제대로 하라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요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박수 받을 일인지. 이 당에서 누릴 거를 다 누리신 분이 이제 와서 왜 양당 기득권 통치를 얘기를 하지? 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시 이것을 또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촛불정부 대통령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했으니까요. 촛불정부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어떤 연합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기 좋은 그러나 의석수가 너무 적어서 국회에서 입법이 잘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려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몰아주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제도 개편해서 양당 독점 체제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방송법도 그때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노조법 2, 3조 개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것도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간호법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개혁 입법들을 이낙연 대표 시절에 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당제로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갔다가 다시 와서 이 당 안에서 도저히 못하겠고 그 이슈가 무슨 다른 이슈가 아니라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의 확대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3-3-4였어요. 항상. 진보 3, 보수 3, 중도 4. 그러니까 무당파, 지지정당 없음. 이 구도가 항상 많았고 이 4가 어떤 걸 했냐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어요. 네. 어떨 때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 찍고 또 국민의힘이 잘하면 국민의힘 찍고 이런 역할을 했던 40%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중도
40%를 겨냥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정치의 컨텐츠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은 없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어떤 가치, 그다음에 어떤 정치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개혁적인지 반개혁적인지 혹은 비개혁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나오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탈당이 좀 늦춰졌다는 뭐 거잖아요. 수년됐다. 한 일주일 정도 네. 뭐 수년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시간표 맞추려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이르면 내일 뭐 이제 뭐 탈당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낙연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혼자 나가냐 플러스 알파 누가 같이 나가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원칙과 상식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하냐 따로 하냐. 그런데 제가 어제 뭐 이제 그 뉴스 바사삭 올려고 튀김옷 여러분들 좀 즐겁게 드리려고 취재를 막 해봤는데 네. 밤늦도록까지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딱히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만 하더라도 원래 10일 탈당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원욱 의원한테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막 이래서 아니 누가 말했는지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거는 뭐 취재원 보호 때문에 파이낸셜 네. 뉴스 기자가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넷 중 하나다. 넷 중 하나다. 네, 넷 중 하나가 얘기를 했으니까 보도는 나왔다.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보도는 나올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원욱 의원한테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심. 뭐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있었다. 사인 간에. 그러나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탈당 후에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뭐 여러 가지 선택지와 갈래에 대해서는 넷이서 합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또 한 사람 더 확인을 했죠. 조홍천 의원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이냐? 탈당하냐? 그랬더니 밥 먹는 중이다. 일단 네. 밥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탈당할 거야 라는 언론 보도는 막 나오지만 자기들끼리는 아직 탈당을 할지 말지 하면 어떻게 할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제 그 정치권 관계자에게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종의 주도권 갈등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신경전. 이낙연이냐 원칙과 상식이냐. 그래서 누가 주도할 건데,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판을 핸들링할 건데 이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9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제3지대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정의당이 있는 거죠. 그 정의당이 하나 상수로 있는 것이고 정의당을 제외한다 하더라. 정의당도 이제 선거연합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일단 뭐 오늘 정강정책 발표한 이준석 신당 있죠.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 있죠. 금태섭 신당 있죠. 양향자 신당 있죠.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합종연행을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까지 하면 되게 갈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정리조정이 안 되고 다 사분오열돼서 나오면 선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여기서 종합정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누가 리더할 건데 저요.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거 때까지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준석 신당은 개문발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앞으로 뭐 10가지 정강정책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제3지대가 어떤 형태로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아마도 1월 안에 모든 것이 정리 조정이 돼서 적어도 2월 초순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배가
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거다. 온갖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올 예,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듣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기대하세요. 네. 안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개혁신당 당원 모집하고 있는데 나흘 만에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뭐. 4만 3천 제가 아침에 인터뷰했는데 아침 9시 현재 4만 3천 명이 넘었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네, 오늘 뭐 기자회견도 열고 했는데 네. 그 중앙당 창당을 하려면 시도당 5개 이상, 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4만 3천이니까 뭐 그거는 그건 훨씬 요거는, 훌쩍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법상 정당 설립의 법정 당원 수는 다 채운 거다. 네. 그러니까 한 곱절 이상으로 훨씬 넘게 다 채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재건축 조합 12만 구독자만큼 수준의 당원을 확보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온라인 입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반대도 많았어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혁신과 통합을 해서 소위 시민사회가 함께 결합할 때 온라인 입당이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의제였어요. 온라인 입당, 뭐 가짜 입당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직접 와서 사람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진전된 정치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창당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20일로 이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0일 날 할 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 그래서 그럼 이번 주에 하냐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다음 주. 예, 정도는 할 수 있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 특히 이제 창준이와 창당이 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현수막을 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홍보,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준석이 잘하는 걸 하려면 빨리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창당을 하거든요. 해야 그런 걸 할 수 있군요. 그렇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기본 정책으로 언론 민주화 얘기를 하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첫 번째 의제로 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네. 사장 추천을 여당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명동의제 같은 거를 전 사원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뭐 언론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근데 사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방송법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 소수의 정치권들이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그 전리품으로 방송의 지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땡뉴스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게 그동안 언론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대안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천하인과 네. 천하인과 대구로 갔던데 보니까 이제 TK 의원들 중에서는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뭐 늘 하던 얘기예요. 뭐 현역 뭐 많다. 그런데 이제 다만 내부에 이제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현역들이 안 온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누군데 몇 명인데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제 전략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개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본인들이 알아서 먼저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은 술 마시면은 이준석에게 전화를 한다더라.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적 고민이나 갈등이 있는 그 중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중진들이 실제로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와서 실제로 정치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수면 아래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거를 물 위로 띄워서 뭐 얘기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날로 법조 정당화하고 있다. 법조 전문 정당. 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현직 검사 뼛속까지 차원 사람 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직 검사들이 그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게 되겠죠. 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박대범 마산지청장, 뭐 이성윤, 신성식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각자 정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직이잖아요. 그렇죠.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건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앵커하다가 내일부터 국민의힘 입당하고 오늘까지 정치부장 하다가 내일 뭐 청와대 춘추관장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직업 윤리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이러고 있다. 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져버리고 나 모르겠고 나 출마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전 참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예. 참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과도합니까? 아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제 도의, 네. 윤리 이런 게 대해서 좀 원칙과 기본 상식을 얘기하는 게 좀 무색한 좀 상황이 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원칙을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양향자 의원 그 출판 기념회에 네. 이저 제3시대에 네. 큰 장이 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나오고 뭐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다 온다고 하던데. 네. 뭐 온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출판 기념회에 오라 그래서 가서 뭐 기념사하고 뭐 축하 인사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얼마나 큰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정치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계속 앞서 나가서 이런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꽤 맞춰져서 뭔가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자신들끼리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탈당도 안 한 사람들하고 무슨 신당을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간에 어떤 연대가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한다면 큰 제3지대를 만들고 뭐 빅텐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논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그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개혁신당을 좀 튼실히 세우고 개혁신당 안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낼지 정강정책 정리하고 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잠깐 해볼 텐데 요즘에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광폭 행보를 보인다고 우리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앞둔 당대표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로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탁 이렇게 와가지고 셀카 찍으면 뒤에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사진들 와, 이 정도야라고 보면 엄청난 인기가 있구나. 막 가는 데마다 막 무슨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인사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 위로도 막 올라가야 되고 가는 곳마다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이렇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지율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지율이 폭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앞서 이제 리얼미터 뉴스 여론조사.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 언론이 앞다퉈서 한동훈 현상이란 말을 만들면서 뭔가 한동훈은 다르다라고 엄청나게 띄웠지만 국민들은 냉정하게 정치 현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나왔는데
주연이 중요하지 조연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주연 배우만큼 하겠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없어요. 김건희 특검도 못 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지지율 안 오른다. 뭐 소폭 상승하고 소폭 하락하고 이런 흐름은 있겠지만 당장 오늘 그 리얼미터 뉴스만 봐도 여론조사 조사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신년 앞두고 도하의 모든 언론사들이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신년 여론조사. 네, 신년 여론조사를 뭐 신문들도 하고 방송사들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대체로 심판론이 높다. 심판론이 상당히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렇다는 것은 아무리 그 뭐 여론을 바꾸려고 언론이 세게 보도해주고 한다 한들 기획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론은 기획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심은 기획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지지율을 대폭 상승시켜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만들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분명한 태도와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지 않는 입장을 발표해야 되겠죠. 특검 받고요.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혁명적인 변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견인하는 새로운 판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분위기 계속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이상민 의원과 주말에 오찬을 가졌는데 국민의힘 합류 요청했고 오늘 오전에 입당식을 이상민 의원이 가졌잖아요. 네. 네. 통화하셨죠? 네, 길게 통화했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 시절부터 뭐 입당해달라고 권유는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준석 대표도 만나보고 또 그 시절에 김기현 대표 관계자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였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신당. 그런데 이 신당은 이낙연 신당이 됐든 이준석 신당이 됐든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지 않고 속도가 너무 더뎠고. 그렇죠. 그 잘못하면 이게 뭐지? 난 누구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국힘 쪽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태섭 양양자 등과 함께 뭔가 좀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뜻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있다가는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손이 왔을 때 덥석 잡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전 유성을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어떻더냐? 그랬더니 강남 파락군? 강남 파락군. 네. 밥도 아무 데서나 안 먹을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명품, 세련된 이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오만하다.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그 크로스로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정부가 권력이 오만하다. 그리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고치기 어렵다고 했으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서 이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사실 본인은 국회의장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건너가서 이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판단과 결심인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정치인이 한 정당에서 4번 국회의원을 하면 16년입니다. 그렇죠. 네, 5번 국회의원 하면 20년입니다. 네. 그 수많은 세월을 정치를 해왔는데 또 다른 기회를 얻고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이상민 의원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는요. 대덕 연구단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박사님 그러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 박사니까. 우리 동네 그런 동네예요.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그 박사님만 사신다는 그 동네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